이번에는 밀링 가공입니다. 밀링의 구조 및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통 형상은 선반에서 가공하고 밀링 가공은 평면이나 홈 가공과 같은 다양한 윤곽 가공을 하는 것이 밀링 가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깎고자 하는 공작물이 이러한 원통 형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원통 형상을 깎고자 할 때는 선반 가공에서 이 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깎으면 되고요. 육면체 형상에서 위쪽에 이런 엔드밀을 가지고 홈 가공이라든가 이런 페이스 커터로 이러한 평면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밀링 머신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깎고자 하는 공작물의 형상에 따라서 원통 형상은 선반, 이러한 육면체 형상은 밀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밀링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반 형상은 두 개의 축에서 가공을 했다 그러면 밀링 가공은 X, Y, Z 세 개의 축으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니가 나오죠. 니의 핸들을 돌리면 새들과 테이블이 위아래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새들 밑쪽에 여기 가로 이송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 새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왼쪽에 세로 이송 핸들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 새들이 앞뒤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 위에 이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공작물을 올려둡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이 이 핸들을 돌림으로 인해서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축 아래쪽에 이렇게 공구를 장착을 하고요. 이 주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주축은 회전 운동을 해서 이 공구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은 본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본체로 이 껍데기는 절삭이 일어날 때 진동을 견딘다든가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각 부분의 명칭, 주축, 칼럼, 테이블, 새들, 니 이런 것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밀링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수직 밀링 머신, 수평 밀링 머신, 만능 밀링 머신, 특수 밀링 머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것은 수직 밀링 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직 방향으로 주측 헤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밀링 머신이 수직 밀링 머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평 밀링 머신은 주축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고 만능 밀링 머신은 주축이 테이블을 일정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선회대가 있다. 그래서 기울어진 각도의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다. 특수 밀링 머신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대형의 공작물이나 중량물의 평면이나 홈 등을 가공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엔드밀이 수직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수직형 밀링 머신, 엔드밀이 수평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수평형 밀링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밀링의 크기 이렇게 나오는데 밀링의 크기도 선반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작업 면적의 크기라든가 테이블의 이송량 등등 여러 가지 크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0호기부터 5호기까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런 치수를 주면서 몇 호기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외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선반도 마찬가지고 밀링도 마찬가지고 이런 크기에 따라서 몇 호기 이렇게 나누어서 부른다. 일반적으로 우리 실습장에 있는 것은 1호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공구가 회전 운동을 하고 절삭하는 공작 기계는 이것은 밀링 머신 되겠죠. 수직형 밀링 머신에서 절삭 공구가 이것인데요. 절삭 공구를 우리가 엔드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엔드밀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테이블 위쪽에 이 바이스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이 공작물을 고정을 하는데 이 공작물은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요. 공작물은 앞뒤,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 운동을 한다. 공구는 회전 운동, 공작물은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것이 밀링의 특징입니다. 2번 밀링 머신 일반적인 크기 표시는 다양하게 있지만 테이블의 이송 거리로 합니다. 이 테이블이라는 것이 여기죠. 이 테이블 위쪽에 공작물을 올려둡니다. 밀링 작업에 떨림이 나타날 경우 방지책 1, 2, 3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아무래도 공작물을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고정하지 않는다면 공작물이 진동이 일어나서 치수가 정밀하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떨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이 일정 각도로 선회할 수 있는 구조,
복잡한 제품 가공할 수 있다. 만능 밀링 머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들 위에 선해대가 있다. 테이블을 일정 각도로 회전할 수 있다. 만능 밀링 머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공작물을 테이블에 고정, 결사 공구를 회전 운동하면서 적당한 이송을 주면서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이것은 밀링머신의 정의라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수평 밀링머신, 수직 밀링머신 비교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은 1, 2, 3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구는 아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이 아버라고 하는 것은 밀링에서 절삭 공구를 고정하고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밀링 머신에서 일반적인 운동 관계, 옳지 않는 것은 테이블은 여기 니는 위아래 상하 운동을 하고요. 새들은 전후, 그 다음에 주축은 회전 운동을 합니다. 테이블은 수직 운동이 아니라 좌우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니는 Z축, 새들은 Y축, 테이블은 X축, 그래서 X, Y, Z 이런 식으로 3축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밀링머신의 규격, 테이블의 이송거리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0번 공구의 회전운동, 가공물의 직선운동은 밀링머신 되겠죠. 공작물을 전후로 이동시키는 부위는 새들 되겠습니다. 니랑 테이블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전에 살펴본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밀링 가공도 여러가지 공구에 따라서 이렇게 평면이든 홈이든 절단이든 이렇게 평면 밀링 커터, 홈 밀링 커터, 배탈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 밀링 머신으로 이 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밀링 머신이고요. 공구가 수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수직 밀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구의 종류가 엔드밀이냐, 바깥옷 밀링 커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페이스 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각형 밀링 커터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윤곽이나 정면이나 각도를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밀링 머신에서 가공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널링 가공은 널링 바이트로 선반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베벨 기어, 나선 홈, T홈 등은 밀링 머신에서 가공을 할 수 있다. 밀링 머신에서 하지 않는 가공은 정답은 널링 가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밀링 머신에는 다양한 절삭 공구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가공을 하는데 정면 밀링 커터는 원주면에 여러 개의 날끝이 있어서 평면을 가공하는 데 사용한다. 다른 말로 페이스 커터라고 합니다. 이 날도 선반에서 인서트 팁처럼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날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정밀하게 가공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엔드밀은 밑면과 옆면에 날이 있어서 홈 가공이나 좁은 평면 가공, 윤곽 가공 등에 사용을 합니다. 엔드밀은 자루와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밀은 이 엔드밀의 지름에 맞추어서 콜릿을 이용하여 콜릿척에 고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릿척 안에 이 엔드밀을 고정을 한다. 이제 정리하세요. T홈 커터는 말 그대로 T자로 생겼습니다. 더브테일은 이렇게 각이 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T홈 커터는 이런 식으로 T자척으로 이것이 세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T자로 생겼고요. 더브테일은 이렇게 각이 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평 밀링 머신용 밀링 커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커터들이 있다 정도 정리하시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에서 공구의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 밀링 머신의 크기 요거 정답입니다. 절삭 조건이나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 밀링 커터의 정밀도 등에 의해서 떨림이 일어나는데 밀링 머신은 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다양하게 조건, 방법, 정밀도 등을 우리가 맞추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평면을 능률적으로 가공하는데 적합한 커터는 정면 커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살펴본 정면 밀링 커터 또는 페이스 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링 커터 형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밀링 커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각이 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에 보면은 이쪽의 각도가 A 각도가 되는데요. 윗면 경사각이라고 부릅니다. 밀링 커터에는 뭐 이런 랜드나 날끝각, 경사각, 여유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윗면 경사각이 커질수록 절삭 저항이 감소되어서 절삭 날이 약해진다 라고 나오고요. 여유각은 공작물과 공구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재질이 연하면 여유각을 크게 하고 단단하면 여유각을 작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윗면 경사각, 여유각, 랜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A가 윗면 경사각이고요. 이 B가 여유각,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구와 공작물이 접촉하여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유각 이렇게 되고요. 평면 밀링 커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틀림 날의 나선각은 보통 1에서 3도 정도 경사져 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보면 1에서 3도가 아니라 보통 한 30도 정도의 나선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수직 밀링 머신에서 사용하고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우수한 초경 밀링 커터는 정면 밀링 커터가 되겠습니다. 넓은 면을 절삭을 할 때는 정면 밀링 커터를 사용한다. 페이스 커터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바깥 찌름과 정면에 절삭날이 있으면서 수직인 평면을 가공할 때 편리한 커터는 정면 밀링 커터가 된다. 밀링 커터의 절삭 속도가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재료 문제이긴 한데 2번 황동입니다. 이 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드럽고 가공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절삭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부를 자른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무딘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황동이 그러한 재료입니다. 나머지 주철이나 저탄소강, 고탄소강은 철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황동보다는 딱딱합니다. 주철이 아주 딱딱한 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밀링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되겠고요. 평면 밀링 커터나 측면 밀링 커터는 아버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버인데요. 이 아버를 이용해서 이런 평면 커터 같은 것을 고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스 위쪽에 이렇게 공작물을 올려놓고 이 핸들을 돌려서 이 바이스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고정조라고 하고요. 이동조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작물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유압은 유체의 압력으로 또는 만능 바이스는 약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형 테이블, 수직 밀링 머신에서 사용되는 부속 장치로 수동 또는 이송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원형의 홈이나 바깥 둘레 부분을 가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 분할 때는 둥근 단면의 공작물의 사각형이나 육각형 등으로 가공할 때는 분할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에 분할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1번 문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여기 에이프런, 이것은 선반에서의 왕복대의 부속 장치였죠. 밀링에서 테이블의 좌우 및 전후 이송을 사용한 윤곽 가공과 분할 작업 나오면 여기에서 이러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할 작업이라고 해서 분할대를 고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요. 회전 테이블 장치, 이쪽에 유황 밀링 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공작물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고요. 슬로팅 장치는 수직 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해서 우리가 홈을 파는 장치라서 이렇게 오답이 되겠고요. 이 분할대와 회전 테이블 장치에서 이 분할대는 정밀한 분할 작업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간단한 분할 작업은 회전 테이블 장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형 공작물을 고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이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에 속하는 것은 분할대가 되겠죠. 여기 돌리개, 방진구, 맨드릴은 선반에서의 부속 장치입니다. 둥근 단면의 공작물을 사각형, 육각형 등으로 가공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분할대, 밀링의 부속 장치로 가공물을 필요한 각도로 등분할 수 있는 것은 분할대 되겠습니다. 분할 작업과 비틀림, 홈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분할대, 테이블 위에 설치하면서 원형, 윤곽 가공 등 간단한 등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밀링 부속 장치는 회전 테이블 되겠습니다. 밀링에서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되는 부속 장치로 틀린 것은 공작물을 고정할 때는 바이스나 마가틱 척이나 앵글 플레이트 나오는데 이 공구대는 선반에서 관련되는 부속 장치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반에서 쓰이냐 밀링에서 쓰이냐만 비교를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편입니다.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켜준다. 가공물의 안찌름에 키홈, 스플라인, 세레이션 등을 가공할 수 있는 밀링 부속 장치, 슬로팅 장치.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본 것입니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면파는 선반과 관련되는 것이죠. 수평 밀링 머신에서 밀링 커터를 고정하는 곳은 이 아버가 되겠습니다. 스핀들의 회전 운동을 수직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은 슬로팅 장치가 되겠습니다. 밀링의 부속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분할대, 나머지 것들은 선반이 되겠고요. 분할대는 밀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링에서는 이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말 그대로 상향은 위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이고요. 하향절삭은 아래로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정면 커터가 수평형이냐 수직형에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책에는 수평형 밀링 머신이 많이 나옵니다.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공작물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구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절삭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칩이 이쪽에 쌓입니다. 이것이 상향 절삭이고요. 상향 절삭은 이렇게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칩이 여기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하향 절삭은 공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삭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깎이고 남은 칩이 이쪽 부분에 쌓입니다. 여기서 칩이 쌓여서 이쪽 부분에 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향 절삭은 공구의 회전 방향과 이 공작물의 이동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다. 서로 같은 방향이면 하향 절삭, 서로 반대 방향이면 상향 절삭.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이렇고요. 아래쪽에 표가 나오는데 이 표를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향절삭 하나만 외워서 이 반대편은 하향절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공작물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밀링 커터인 공구가 되겠습니다. 공구가 회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구와 공작물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향 절삭이 됩니다. 공작물과 공구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상향 절삭, 공구와 공작물이 서로 같은 방향이면 하향 절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에 절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칩이 이렇게 깎여서 결국에는 칩이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서 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백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는 뒤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백래시는 고정이 잘 안 되는 것을 백래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작물을 밀어주면서 공구가 깎기 때문에 상향절삭에서는 백래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향절삭은 백래시가 발생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하향절삭은 외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향절삭만 외워서 백래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백래시가 생긴다고 하면 하향절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에서는 백래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계에 미치는 영향 보세요. 기계에 미치는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링 커터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공작물을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므로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상향 절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향은 기계에 무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작물의 고정인데요.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작물 고정이 불안하고 떨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향 절삭은 공작물 고정이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로 절삭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작물을 잘 고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구의 수명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공작물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하여서 공구 수명이 짧은 것이 상향 절삭입니다. 반대로 하향 절삭은 공구의 수명이 길다. 그다음에 칩의 영향은 칩이 가공하여야 할 면 위에 쌓이므로 시야가 좋지 않다. 칩이 상향에서는 이쪽에서 쌓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면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칩이 이쪽에 쌓이기 때문에 절삭열에 의한 치수 정밀도 변화가 적다. 반대로 하향 절삭은 그림에서 보면 이쪽에 칩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삭열에 의한 치수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면의 거칠기는 상향은 가공면이 거칠고 하향이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밀링 가공을 할 때 항상 하향 절삭으로 가공을 하라라고 많이 합니다. 하향 절삭이 절삭 저항이 적기 때문에 가공면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찬찬히 읽으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세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장점이 생긴다, 단점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특징 비교이기 때문에 상향과 하향을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백래시 제거 장치를 설치하는 위치로 적합한 곳은 테이블의 이송 나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향 절삭과 상향 절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말은 다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향 절삭의 특징을 고르시오 이런 것이 됩니다. 상향 절삭은 절삭력이 상향으로 작용하여서 고정이 불리하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하향 절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백래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백래시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하향절삭이 되겠죠. 공구 수명이 길다, 가공할 때 충격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향절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향절삭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기계의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 이것은 상향절삭이 되겠죠. 여기 하향절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상향과 비교한 하향절삭의 특성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상향 절삭의 특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6번, 7번, 8번 이렇게 나옵니다.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에 밀링 머신을 이용한 분할 방법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요. 밀링 머신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직접 분할법, 단식 분할법, 차동 분할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도 이렇게 밀링 분할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 단식, 차동 분할법.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직접 분할법은 단순한 분할 가공을 사용한다. 24의 약수인 24를 나눌 수 있는 숫자입니다. 2와 12, 3과 8, 4와 6, 총 6가지의 분할 작업이 가능하죠. 문제도 바로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직접 분할법에 6등분을 할 때 분할판의 크랭크 전수는 4회전입니다. 그래서 24의 약수인 6등분, 6 곱하기 4는 24가지의 분할 작업이 가능하다. 분할대에서 직접 분할이 가능한 가장 큰 분할수는 24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직접 분할 핀의 구멍 수는 24개. 여기 직접 분할 핀에서 우리가 24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24의 약수는 8등분을 한다고 하면 8, 3은 24죠. 그래서 8등분이면 세 구멍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 분할법이 나오고요. 단식 분할법은 작은 수에서부터 매우 큰 수까지 정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2에서 60, 60에서 120, 2와 5의 배수 및 120 이상의 수에서 40 나누기 n의 분모가 분할판의 구멍이 될 수 있는 분할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n은 40 나누기 n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번에 밀링 분할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신시내티, 브라운, 샤프트, 밀로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식 분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크랭크를 40회전하면 주축이 1회전하는 방법. 이것은 단식 분할법 되고요. 아래쪽에 직접, 단식, 차동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9번에 브라운 샤프형이 있는데 21 구멍 분할판을 7등분 하자고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전에 공식을 이렇게 적으세요. n은 40 나누기 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분할판의 구멍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40 나누기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것은 5와 7분의 5가 되겠죠. 여기서 21 구멍 분할판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서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래서 21 구멍판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 5와 21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것을 보고 자, 여기 보면 21 구멍의 분할판을 써서 크랭크를 5회전 하고요. 15 구멍씩 돌리면 7등분이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시내티 밀링 분할대에서 13등분을 단식 분할할 경우에 똑같이 여기 n은 40 나누기 n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에 13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40 나누기 13 이렇게 하면 3과 13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브라운 샤프형 분할판에서는 39구멍의 분할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3과 39분의 이렇게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39구멍줄에서 크랭크가 3회전하고 3구멍씩 이동시킨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번과 1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문제고요. 앞쪽에는 간단한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밀링 머신의 절삭 조건. 자, 이것은 계산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선반도 이 공식이 나왔죠? 이 V는 1000분의 파이 dn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었습니다. 단위가 미터 퍼 미닛이고요. 1분에 몇 미터를 깎는지 절사 속도를 구하는 곳이고요. 이 공식을 사용하면 이 회전수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것을 자유자재로 절사 속도와 회전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d는 라지 d를 써도 되고 스몰 d를 써도 됩니다. 이것은 지름, 다이아미터의 약자, 이것이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름의 단위가 밀리미터라는 것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은 rpm, 레볼루션 퍼
미니츠 1분에 몇 회전을 하는지 하는 단위가 회전수 n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사 속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5번에 절사 속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단위도 미터 퍼 미리 나오죠. 여기 적으세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나오는데 파이는 3.14 이 원주율의 값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d 지름값은 여기 100mm 나옵니다. 100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n 회전수는 478 나오고요. 나누기 1000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를 넣고 두드리면은 150.092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밀링의 회전수는 몇 rpm인가 이것도 적어주세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먼저 요것을 공식을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렇게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0 곱하기 여기 V값 절사 속도가 여기 62.8 나오죠. 62.8 적어주고요. 나누기 파이는 원주율 3.14 곱하기 해주고요. 3.14가 아니라 3 해도 거의 값이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3 넣어도 됩니다. 또는 지름 D 값이 알루미늄 파이 나오는데요. 앞에 이 숫자와 D의 숫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지름이 파이 20 여기 20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00rpm 여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번에서도 밀링 머신의 이송 단위, 이송이 피드 값이 되는데요. 이 피드는 정답이 3번 1분에 몇 밀리미터 이것이 밀링의 이송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사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밀링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송 속도입니다. 이 이송 속도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송 속도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여기서 이 FZ가 뭐냐? 이 FZ는 밀링 커터 날 한 개마다 이송입니다. 이렇게 밀링 커터가 회전을 합니다. 이송이 이렇게 됩니다. 복습을 해봅시다. 커터와 이송이 서로 반대 방향, 들어 올리는 방향이니까 이것은 상향 결삭이 되겠죠. 상향 결삭이 되고 절삭이 이쪽에서 일어나니까 이 칩이 이쪽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상향 결삭에서 장점 또 단점 여러분들이 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커터가 이 날과 이 날 사이에서의 깎이는 간격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하나의 간격을 FZ라고 합니다. 날 한 개마다의 이송을 FZ라고 하고 그 다음 Z는 밀링 커터에 이런 날이 몇 개가 있는지 날수 Z 그 다음에 N은 1분당 회전수 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링 커터의 이송 속도는 F가 나오고요. 1분에 몇 밀리미터 깎는지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알아본 피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 테이블의 이송 속도 요거 F 값 구하는 것입니다. F는 여기 적으세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날 한 개의 이송 속도는 커터의 날당 이송량은 여기 0.14 나오죠. 0.14 곱하기 Z는 날수 10개 그 다음에 RPM은 715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약 1000mm/min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도 테이블의 이송 속도 똑같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날 한 개당 이송량이 0.2mm 나오죠. 0.2 곱하기 날수는 10개 그 다음에 회전수가 520 이런 거 계산은 엄청 쉽죠. 계산기 아니고 손으로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040 여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 3번은 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3번부터는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헤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의 이송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 FZ 여기 보면 한 날당 이송량을 0.2 그래서 0.2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Z 날수는 여기 12개 나오기 때문에 12개 적어줍니다. 그리고 회전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보면 회전수의 RPM이 얼마다라고 주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쓴 V는 1000분의 파이 dn을 먼저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이 n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1000 곱하기 V가 여기 문제 나옵니다. 절사 속도 20 여기 나오죠. 20 나누기 파이는 3.14가 나오고요. D 값 지름값이 얼마입니까? 지름이 50이다. 이 값을 먼저 계산하면 127.388 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127.388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305. 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절사 속도와 테이블의 이송량 이 두 개의 공식을 복합해서 계산을 하긴 하지만은 엄청 쉽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맞춰주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했죠.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테이블의 이송 속도 구하는 것입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인데요. 날 한 개의 이송량은 0.15입니다. 날수는 10개네요. 10개 곱해줍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RPM 값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적어줄까요? 여기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적어주세요. 회전수 n은 1000v 나누기 파이 d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v 값이 얼마입니까? 절사 속도는 70 이렇게 나오죠. 70 나누기 파이는 3.14 나오고요. d 값, 요 지름 값은 140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159.235가 나오고요.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 159.235 이렇게 넣어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결국에 238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3번과 4번이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링도 3번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이 기계과에서 3번과 밀링은 절삭 파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리를 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